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11일이고요. 522회 오션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논문은 Emerging Contaminants라는 저널에 실린 인도네시아 동자바 맹그로브 생태계의 표층수, 퇴적물, 야생계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논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한국인 연구원이십니다. 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22회 오션 정기 세미나 발제를 맡은 한국인 연구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린 상태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논문 개요입니다. 본 연구는 표층수 퇴적물 야생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와 분포를 조사하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표층수 야생계 퇴적물 샘플은 동부 자바 북부와 남부 전역에 분포된 10개의 서로 다른 맹그로브 생태계에서 수집됐습니다. 대부분 물에서는 섬유가 우세하였고, 퇴적물의 경우 7개의 정점에서 파편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야생계는 아가미와 소화관에서 48개의 입자가 검출됐고, 섬유는 야생계의 아가미와 소화관에서 전체 미세 플라스틱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퇴적물과 야생계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본 연구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동부 자바의 맹그로브 생태계에서 생물 농축 위험성을 강조하고 해안 오염의 복잡한 특성을 강조하며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와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네, 연구 장소입니다. 이 연구는 동부 자바 북부와 남부의 10개 맹그로브 생태계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 채취 기간은 2023년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우기 기간에 채취를 하였습니다. 샘플링 위치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 이제 10곳인데 열 곳인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은 이제 보존 지역이고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은 비보존 지역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됐거나 사람이 많이 살거나 관광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이제 GA에서는 강둑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역이고 MA는 양식 활동이 이루어지는 보존 지역이며 PN은 이제 관광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고 DT는 갯벌, DB도 갯벌, KB는 어, 갯벌이고 GD도 해변에서 2km 떨어진 강둑이고 KM은 관광 활동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지역이 이제 보존 지역이며 이제 빨간색은 이제 비보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결과입니다. 먼저 표층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점별 표층수 미세 플라스틱 농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에는 1차 및 2차 미세 플라스틱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농도가 높은 곳은 GD였으며 두 번째로는 이제 KM, DB 순이었습니다. 또한 GA, CK, TNAP에서는 15 파티클 퍼 리터를 넘지 못했는데 특히 TNAP 이 지역에서는 2.61 개 퍼 리터를 기록했었습니다. 다음은 정점별 퇴적물 미세 플라스틱 농도입니다. 퇴적물에서도 이제 1차, 2차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PN에서 이제 가장 높은 농도가 검출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GD, KM, KB 순이었습니다. 반면 CK, GA, MA, TNAP 퇴적물에서는 적은 농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층수와 퇴적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 비율입니다. 먼저 표층수를 보시면은 이제 DB와 GD를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는 섬유, 피버가 우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름은 각 정점 내에서 10% 미만을 차지했는데 특히 DB 지역에서는 9%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존구역인 TNAP에서는 이제 필름과 섬유 두 가지 형태만 보실 수 있는데 이는 표층수와 퇴적물 두 곳에서 똑같은 성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퇴적물입니다. 퇴적물에서는 KB, DB, DT, GA, MA, CK에서는 파편이 프래그먼트가 가장 우세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GD, KM, TNAP에서는 섬유가 우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인 이제 PN에서는 폼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MA, TNAP를 제외한 정점에서는 6가지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계 데이터입니다. 어 야생계는 각 정점에서 총 345마리의 야생계가 포획되는데 총 4 개체를 포획했습니다. 4가지 야생계 분류군을 대표하는데 이제 파라시사라마는 각 위치에서 이제 지배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분홍색 보시면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DB와 CK에서는 가장 풍부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총 345마리의 개를 포획했는데 그중 그 안에서 총 16,56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샘플로 수집이 되었는데 TNAP, GAMA의 야생계에서는 개체당 입자 수는 다른 위치에 비해 낮으며 주요 형태는 섬유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어 PN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개체 수가 가장 높았으며 개체당 평균 9개의 입자가 발견됐고 KM에서는 7개로 두 번째로 많은 입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개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 식별 결과 각 정점에서 섬유가 지배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위치에서는 파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AMAGD에서는 어 파라사마계만 관찰이 되었으며 GA의 미세 플라스틱 구성은 어 얘는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PC1은 퇴적물에서의 미세 플라스틱과 개의 개체 및 장기에서의 미세 플라스틱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D, DB, KM, KB, PN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이는 TNAP, CKMA, GADT와 같은 보존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인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74.8과 16.0%를 더해서 90.8%의 분산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를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퇴적물과 어 개 야생계에서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한편 표층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는 퇴적물이나 개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존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어 미세 플라스틱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 해수 이동, 저장소로서의 퇴적물 축적, 유출수로 통한 육상 유입, 홍수 및 산사태의 영향, 인간 및 산업 활동 이 5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KB, DB, PN, GD, K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보존 지역으로 이제 인간 및 산업 활동이 자주 노출되어 MP 수준이 높았고 TNAP는 보존 지역으로서 인간 활동 간섭이 최소화되어 MP가 낮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공간적 분포와 소스입니다. 강하구와 인간 활동 도시화 영향, 산업 폐기물과 가정용 폐기물, 맹그로브 숲의 인위적 폐기물 이 4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많이 축적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환경적 요인과 플라스틱의 분해 환경 파괴에서는 이제 기계적 스트레스, 열, 화학적 조성, 방사선 및 생분해로 인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면서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서 이제 양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의 유형 소스에서는 섬유는 이제 가구, 의료, 돛, 타이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펠릿은 이제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수지 펠렛의 육지에서 이제 운송되거나 바다에 유출되면서 이제 생성이 되었고, 발포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부표와 컨테이너에 사용이 되면서 이제 유출되면서 양이 늘어났고요. 필름 파편 마이크로비즈는 이제 비닐봉지, 병, 건축자재, 개인위생용품에서 추출이 되었습니다. 추출된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야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4 가지 대표군 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분류해 보자면은 이제 포식성계와 부식성계가 있었는데, 부식성 야생계는 이제 특정 미세 플라스틱만을 섭취하지 않고 어 아가미와 소화관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발견되는데, 이는 생물 농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현황으로는 이제 연안 생태계는 해양 플라스틱 잔해로 가득 차고, 표층수와 토양에서 섬유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흔한 것을 볼 수 있고, 미세 플라스틱 섭취 요인으로는 개 먹이 행동과 미세 플라스틱 섭취 관련, 입자의 크기와 색상이 섭취에 영향을 미치고, 작은 입자는 개의 혈림프나 다른 조직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섭취 패턴의 차이로는 부식성계는 다양한 식품원 섭취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을 더 포식성계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하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 개 먹이 패턴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 개를 이제 인간이나 더 상위 포식자들이 섭취하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상위 단계까지 이제 농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생물 농축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수준에서 미세 플라스틱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산업 배출, 도시 유출 등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표층수에 의해 운반이 되며, 육지와 바다 사이의 장벽인 맹그로브에 이제 싱크 많이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 역할을 할 수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퇴적물에도 축적이 될 수 있으며, 이제 개와도 상호작용을 하여 이제 인간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논의할 점에 대해서 적어 봤습니다. 네, 그 논문에서 이제 분석한 입자의 크기에 대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어 필 사용한 필터는 50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해서 이제 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분석하였지만, 그 이상으로는 다른 설명은 없었고요. 그리고 분석 기기를 이제 FTIR을 사용하지 않고 현미경을 사용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샘플링 할 때 LMT 용액 대신 NaCl을 사용했는데, LMT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용하는 데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NaCl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입자 크기에 대해서 분포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요. 그리고 야생계 종류별로 미세 플라스틱 발견량에 대해서 별도 표나 그림으로 첨부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발제해 주신 한국인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논문에 대해서 토의하거나 뭐 궁금한 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논문에 대해서 또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하느라고 수고하셨네요. 마지막에 그 논의할 점까지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많으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 1번은 우리 그 논문의 원문을 한번 띄워보실 수 있나요? 뭐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문 받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제가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해변 모래 표층수, 퇴적물, 그리고 우리도 생물을 하거든요. 구를 하지만. 그래서 이게 매질이 거의 비슷해서 같은 논문에 어떻게 담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고, 이 저널이 조금 이멀징 컨테미넌츠라고 좀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임팩트 팩트를 찾아봤더니 6.0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피어 리뷰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조금 결과는 좀 약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배경이 있고요. 네. 논문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 아, 저도 그 학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Emerging Contaminant라는 학술지는 저희가 처음 다루잖아요. 그래서 저도 임팩트 팩터를 찾아봤고, 어, 처음에 이제 논문을 봤을 때는, 이거 왜 논문을 선택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읽다 보니 좀, 읽기를 잘했다, 이렇게 선택하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맹그로브 숲, 저 생태계에 살고 있는 야생개, 개를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많았고요. 일단은 여기 이 논문을 우리가 저 세미나를 할 때는 원문을 한번 보여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거 누가 이걸 썼는지 위로 올라가시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의 연구자들, 그 대학의 연구자들 두 분이서 이 논문을 썼네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인 연구원께서는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요약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종수 책임연구원 말씀하신 대로 요거는 이제 물하고 그러니까 해수하고 퇴적물하고 개라고 하는 서식 생물의 몸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다 다루어서 사실 이 분석량이 상당히 많은 논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도 보시면 지도를 잠깐 피겨본을 보시면 아, 여기 보면은 이제 스케일이 나오잖아요. 밑에 0에서 100km까지의 거리를 보면 샘플링한 위치들이 서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정점들을 선택을 해서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샘플 수나 한 장소에서 삼반복을 해가지고 샘플을 했기 때문에 꽤 샘플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종합 요약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의심스러웠던 거는 그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45 마이크로미터, 약 50 마이크로미터의 그 공급을 가지고 있는 필터 페이퍼를 써서 이 퇴적물이나 해수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냈거든요. 그 걸러낸 그 필터 페이퍼 상에서 현미경으로 핀셋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하나하나 찝으면서 이게 프레그먼트냐, 파편이냐, 아니면 필름 형태냐, 섬유 형태냐 이런 것들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인 발제자가 지적한 대로 이게 지금 그럼 45 마이크로미터 그 공급을 가진 필터 페이퍼 위에 놓인 모든 사이즈를 지금 같이 한 건데 아시다시피 미세 플라스틱 연구는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확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보고 핀셋으로 골라낼 정도면은 좀 큰 사이즈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실험을 정밀하게 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의문이 갔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그 논문에서의 4페이지에 보면은 리절트 바로 위에 2.4 바로 위에 2.4 바로 위에 2.4 바로 위에 보면은 2.4 거기 그맨 마지막 문장 0.45 마이크로미터 다이아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0.45 마이크로미터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면 너무너무 작은 필터 페이퍼인데 네, 45 그거는 마이크로미터 아닐까? 네, 저도 거기에 의문이 들었는데 예. FTIR로도 20 마이크로까지만 볼 수 있고 그 이하는 나만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45를 잘못 쓴 것 같더라고요. 잘못 쓴 것 같고요. 저도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2.5 바로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all exposed vessel surface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뭘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미세 플라스틱을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 포일로 뭔가를 용기를 모두 다 덮었다는 감쌌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실험 방법이 조금 정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실험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약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토의 시간에 한번 네네.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말씀하실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발제해 주신 걸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혹시 다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보고 PPT에 토의하기로 한 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분석한 입자에 대해 크게 설명이 부족한 거는 네, 저도 그다음에 FTIR을 대신에 현미경을 사용한 이유는 FTIR이 없었겠죠. 고가니까 아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FTIR을 사용하지 않고 현미경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송영경 박사님 논문에 똑같은 모래하고 해수 표층수를 가지고 FTIR과 스테레오 마이크로스코프 여기서 똑같은 기기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네, 이런 게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내드린 그 논문의 요약을 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MT 대신에 NaCl을 사용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LMT라는 거를 우리 미세 플라스틱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많이 봤던 그 세퍼레이션, 덴시티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밀도 분리를 할 때 이 용액에 그 시료를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휘휘 저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휘휘 저으면 밀도가 LMT는 1.6인데 1.6보다 작은 것들은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상등액이라고 상등액만 걸러서 분석을 하면 웬만한 플라스틱은 1.6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다 건져져서 놓치지 LMT는 1.6이고 NaCl이 1.2 정도 돼요. 네. 그래서 NaCl을 쓰였을 경우에는 NaCl은 1.2보다 더 무거운 플라스틱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등액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밑에 가라앉은 시료는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썼는데 아마 2015년 전 요쯤에는 키오스트도 NaCl을 쓰다가 나중에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LMT로 바꿨는데 문제는 LMT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닐까? 비용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고 입자 크기 분포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스테레오스코프로 봤을 때 힘들지 않았을까? 제 짐작입니다. 논문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미세 용역에서 입자 분포를 다 이렇게 프로파일로 그려서 보시고 논문들도 대부분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경향인데 요거는 약간 초기에 미세 플라스틱 연구할 때처럼 그렇게 한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계 종류별 미세 플라스틱 발견량 데이터가 많은데 좀 더 자세히 분석이 되지 않은 거는 이건 아쉽지만 이유는 저희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쩌다가 제가 설명한 것처럼 됐는데 네. 왜냐면 나머지들이 논문에 별로 나오지가 않아서 그 저는 사실 요 FTIR과 현미경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찾아서 그 요약만을 아마 국인님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논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을 로 박사 논문을 받으신 송영경 연구원님께서 2015년에 이런 논문을 썼어요. 환경 샘플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분석할 때 FTIR하고 스테레오 마이크로스코프를 썼는데 그 결과가 요약인데 요약만 혹시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든지. 아, 예. 고객님께서 읽어보시죠. 이게 저게 뜨도록. 일단 이렇게 하고. 네. 요게 그 논문의 요약입니다. 다양한 환경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하려면 천연 물질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 식별 기술에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미세층, 서피스 워러층이라는 거죠. 해변 모래에서 채취한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체 현미경과 FTIR 식별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파편화된 미세 플라스틱은 표층수와 해변 샘플 모두에서 이체 현미경을 사용하여 유의미하게 과소평가되었고, 그러니까 현미경을 사용하면 다 디텍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섬유는 유의미하게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섬유가 아닌 것들도 섬유로 분류가 되게 된다, 뭐 이런 뜻이죠. FTIR에 의한 총풍부도는 두 샘플 모두에서 현미경보다 FTIR 분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하지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필요의 수와 관심 있는 미세 플라스틱 크기 범위에 따라서 적절한 식별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적합한 시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맺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워낙 작고 과정을 어떻게 해나 따라서 놓치는 것도 너무 많고 놓치지 않더라도 숙련된 사람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도 그런 의미로 이 방법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방법 자체도 좀 중요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싶은 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읽으면서 또 궁금하신 거.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이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처음 봐서 네, 이거 공부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아까 네 가지는 네 가지 스페시스죠. 네. 설명하실 때 그리고 그 PPT 설명할 때 환경 파괴라는 건 환경에 의한 파괴였어요. 마지막에 그죠? 네, 그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다는 게 슬라이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가서 환경 파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환경 파괴라는 건 환경에서 파편화되는 이런 뜻이에요. 환경이 파괴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단어 선택이 그랬다는 거. 네. 그 다음에 PCA 볼까요? 네. 요거 질문해 주셔서 같이 조금 전에 발제하시 전에 봤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GD, DB, KM, KB, TN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에 밑에는 낮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 PCA가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를 해놓으셨는데 발제자께서 해놓으셨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 그룹이. 그다음 밑에 줄 TNAP 이 그룹은 왼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걸 보고 농도가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PCA 분석은 다차원의 예를 들어서 차종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대차도 5개가 있고 기아차 5개 이렇게 행으로 놓고 그거의 특징을 얼마나 배기량이 얼마인지 얼마나 빨리 처음에 시동을 밟았을 때 빨리 가는지 그다음에 뭐죠? 크기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연료 소비량은 얼마인지 이렇게 열을 쫙 놓으면 이게 분석을 할 때 얘는 배기량도 크고 기름도 많이 먹고 오래 갈 수 있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어떤 차는 크기만 크고 배기량도 큰데 오래 갈 수 없고 뭐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원을 축소해서 분석을 하고 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PCL을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복잡한 뭐라고 하죠 그게? 행렬? 네, 행렬을 전환시키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차원을 축소해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보는 방법은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그 첫 번째 주 성분이 오른쪽과 왼쪽 즉 X축에 나타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는 거고 Y축으로 나타나는 건 두 번째 여기 컴포넌트 2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축소할 때는 제가 교과서를 보니까 4가지 이상으로는 축소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설명 인자를 4가지나 할 바에는 너무 더 복잡한 걸 단순해서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 해석은 본인들이 아까 그림에서 보신 그 그래프하고 보고 한쪽에 몰렸다는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같은 특징 요거를 이렇게
몰리게 하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봤더니 잘 맞아떨어지게 지금 동그라미에 있는 오른쪽에 치우친 것들은 농도가 높은 데였고 이 왼쪽에 있는 건 농도가 낮은 데였죠.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설명처럼 GDDB는 높게 나타남. 아래 요거는 낮았음이라고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요것을 봤을 때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건 농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왼쪽으로 몰려 있는 건 농도가 낮은 지역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의 설명력을 볼 때는 PC1과 PC2가 적어도 교과서적으로는 60%가 넘어야 얘가 유의미하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컴포넌트 1이 74.8이고 두 번째는 16점 얼마예요. 네. 그래서 합치면 90.8이니까 굉장히 잘 나타난 제가 몇 가지 해봤더니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저 오른쪽에 치우친 건 저렇게 치우친 요인이 있고 밑에 왼쪽으로 치우친 건 치우친 요인이 있다. 그게 바로 정점별 농도 분포가 비슷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구글에 PCA 분석 이렇게 제가 설명한 거 이상으로는 뭐 수학식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 이상이 요걸 보고는 이게 농도였다 아니었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선생님께서는 네. 네, 선영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여기서 이 논문에서 파이버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아까 그 종수님이 이제 송영경 박사님 논문에서 얘기했듯이 현미경으로 했을 때 파이버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게 여기 좀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걸 찾아봤어요. 개 네 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그 어, 실라종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아까 네네네 네. 여기 이제 실라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누군가? 여기 7%인데. 7%, 예, 네. 7% 차지한 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용으로 많이 쓰인대요. 음, 다른 것들은 잘 먹지 않고 작고 너무 작으니까 잡아먹지 않는데 이 신라종은 크기가 크고 그 안에 살이 많아가지고 이 해안 지역에서 해산물 요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논문을 썼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야생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개 몸속에서 섬유가 많이 나왔다. 미세 섬유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연구의 가치가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개의 몸 안에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견이 되니 특히 섬유가 많이 발견되니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육상에서 나가는 어떤 세탁물의 세탁수라던가 각종 오염원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추후 대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이 논문에서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생원을 설명할 때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다 갖다 놔가지고 그럼 이 여건에서의 특징적인 거, 이 논문이 샘플링했던 그 지역에서의 특징적인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게 원인이 해석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저도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논문이 우리 샘플은 바다예요. 사실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근데 여기는 강하고 거든요. 그 망그로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샘플링도 보면은 세디멘트를 우리는 물속에 바닷물 속에 해야 되긴 해. 뭐 그랩 샘플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쭉 밑에 떨어뜨려서 탁 잡아낸 이런 샘플을 했는데 여기는 퍼드렛 샘플을 했어요. 그래서 빠져들어서 했나? 퍼드렛을 놓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망그로우가 빠져서 사람들 헤엄도 치고 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깊은 바다가 아니고
망그로브를 보려고 하니 바다로 안 나가고 그 강하구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 시료 샘플에서 그 파이버가 많은 것도 사실 필리핀만 가도 거기에 옷 같은 옷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막 나무에 걸려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비닐이 걸려 있으려나? 비닐도 많이 걸려 있긴 하지만 옷이 특별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디스커션을 읽을 때 그 소스에 대해서 피셔리 소스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밧줄 이런 것 때문에 피셔리 소스를 얘기할 텐데 얘기를 안 하길래 그런 피셔리 소스는 그래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별로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그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그 피셔리 소스도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호주하고 막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막 호주 쪽으로 갈 때 뭐 밧줄이 엄청 간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 세디멘트가 망그로브 세디멘트라서 섬유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육상에서 내려온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뭐. 그래도 소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그런 피셔리 소스 얘기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하면 그 옷을 위한 지구 보셨는지 제가 몇 번 언급한 그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보면 방글라데시 옷 엄청 강으로 버려지는 거 그런 조금 동남아시아의 열악한 나라들이 옷을 그렇게 많이 버리고 그 아프리카 얘기도 나오거든요. 옷을 위한 지구 보면 거기 엄청 옷을 바다에서 막 건져내요. 어민들이 이것들이 어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배경도 좀 이해하시면 제가 필리핀 갔을 때도 그 옷들이 선진국에서 간 그 옷들이잖아요. 수출한 옷들을 거기서도 파는데 또 그 사람들도 못 입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면 옷은 자꾸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하고도 관련이 없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논문도 뭐 길진 않았었고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분석이라든지 그 해석이 조금 아쉽긴 해요. 더 많은 데이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FTI를 살 만한 여력은 안 되는 실험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